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건 환상입니다. 베이징 국제정치학회 리우웨이 교수의 이 한마디에 싱가포르 안보포럼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025년 중국 동북 삼성 인구 1100만 명이 빠져나가고 몽골 광산 개발권 30%가 주인을 바꾸고 연변 조선족 청년 절반이 이주를 꿈꾸는 초유의 상황.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막지 못한 거대한 인구 이동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재편을 한다는 겁니까? 한국은 자국 저출산도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서방 학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가에 한국어 학원 25곳이 생기고 푼춘 시내 간판 절반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변화가 한 발의 총도 한 번의 위협도 없이 사람들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침략 경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변국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윤리적 강대국이란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48살이고요. 국제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뭐랄까, 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2025년 3월 어느 날 밤, 저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 너머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책상 위엔 반쯤 작성된 보고서가 켜진 모니터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2025년 한국 안보 환경 전망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주변국 군사력 증강, 동맹 약화 가능성.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들 작년에도 썼던 거예요. 재작년에도 썼고요. 단어 몇 개만 바꾸면 3년 전 보고서 똑같았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식어서 쓴맛만 남았어요. 창밖으론 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긴급한 밤이었겠죠. 하지만 제 보고서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없었어요. 그저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위기라는 단어만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15개나 쌓여 있더군요. 출산율 0.72 역대 최저, 청년 30만 명 해외 이주 검토, 국방비 증액 불가피. 모두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들이었어요. 제 일은 이런 뉴스를 수집해서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사무실엔 저 혼자였으니까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UN 산하 싱크탱크에서 일할 때 찍은 거예요. 25개국 연구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땐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그저 위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문장을 이었어야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구석에 쌓아둔 자료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달 한지혜 박사가 보내온 연변 지역 인구 통계 자료, 작년에 바타르가 전해준 몽골 광산 투자 보고서, 그리고 3개월 전 익명으로 받은 북한 무역 관련 내부 문건들. 모두 제주 업무와는 거리가 먼 자료들이었죠. 그래서 한쪽에 쌓아만 두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뭘까? 모두가 위기만 외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 자료 더미를 책상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자료들을 펼쳐놓으니 책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연변 지역 지도, 몽골 울란바토르 인구 통계, 북중 무역 그래프들이 뒤섞여 있었죠. 한지혜 박사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우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연변 조선족 청년들 절반이 한국행을 희망한답니다. 공식 통계로는 안 나오지만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결과예요. 그 옆엔 바타르가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 광산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하죠.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주변 지역에선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요. 잠깐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도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연변, 동북 삼성, 몽골을 표시하고요. 한국에서 각 지역까지 선을 그어봤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한류 소비 지표, 인구 이동 추세를 겹쳐서 표시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돈도 사람도 문화도요. 이게 진짜 위기의 해법일 수도 있겠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안의 숫자만 들여다봤어요. 출산율, 병력 예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한국 밖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혜 박사였습니다. 선우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불 켜진 거 봤어요. 지혜 씨, 지금 연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더 자세한 데이터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죠. 근데 왜요? 갑자기 관심 생기셨어요? 아니, 그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뭐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주변국들이 우리를 선택하고 있다면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지혜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연변에서 만난 25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던 보고서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거의 안 잤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왔어요. 책상 위엔 여전히 자료들이 널려 있었죠. 밤새 정리한 노트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연변 청년들은 왜 한국을 선택하나? 몽골은 왜 중국 러시아 대신 한국 기업의 광산을 맡기나? 북한 내부에선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5년간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일했습니다. 정부 보고서 쓰고 가끔 학회 발표하고 자문 요청 오면 답변하고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이었죠. 월급도 괜찮게 들어왔고요. 하지만 어젯밤 본 그 지도, 한국을 향하는 화살표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거 제대로 파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중얼거리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지혜 박사였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더군요. 어젯밤 전화하고 잠이 안 와서요. 가지고 있던 연변 자료 다 가져왔어요. 그녀가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훈춘신의 상가 간판 사진들이에요. 절반이 한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조선족 대학생들 인터뷰 녹취록이고요. 저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서울식당, 부산마트, 한국슈퍼 정말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이 친구들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선 우리가 2등 시민이지만 한국에 가면 같은 민족으로 대접받는다고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 이야기들에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거죠. 선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그냥 학술 자료로만 봤어요. 근데 현장 가서 직접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삶의 문제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이선우 선생님이시죠? 저는 바타르 앙흐-5초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자원 분석 일하고 있고요. 바타르? 자료를 보내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지혜 박사님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흥미로운 걸 발견하셨다고요.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금 서울에 계세요? 네, 출장 와 있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 전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타르였어요. 39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한지혜 박사도 함께 자리에 앉았고요.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바타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몽골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숨이 막혀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작년에 몽골 정부가 구리 광산 개발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넘긴 거 아시죠? 중국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세요? 언론 보도로는 봤습니다. 보도된 건 절반도 안 돼요. 중국 측에서 비공식 압박이 엄청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타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이게 지난 5년간 몽골 청년층의 제2외국어 선택 추이예요. 중국어는 계속 줄고 한국어는 급증하고 있죠. 울란바토르 대학가엔 한국어 학원이 25곳이나 생겼어요. 지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K-POP 때문만은 아니겠죠? 물론 한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한국은 몽골을 식민 지배한 적도 없고 영토 야욕도 없잖아요. 공정하게 거래하고 기술도 이전해주고요. 바타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서울 취업을 꿈꾸는 이유도 그거예요.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는 우릴 이류 취급하지만 서울은 달라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죠? 바타르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건 몽골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예요.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요. 몽골 정부가 2030년까지 대한국 경제 의존도를 4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이요. 광산만이 아니라 인프라, 에너지, 교육까지 전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에요. 문제는 이걸 중국이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곧 반격이 올 겁니다. 바타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자료를 어디다 쓸지 몰라서 1년 넘게 묵혀뒀어요. 그런데 한 박사님한테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겠다고요. 그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국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타르가 돌아간 뒤 사무실엔 저와 지혜 씨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몽골 내부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선우 씨, 괜찮아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가 건드려도 되는 일인가 싶어서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안전하게 살았거든요. 정부 용역 보고서나 쓰고 학회에서 발표나 하고요. 위험한 주제는 피했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두렵죠? 지혜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정말 연구한다고 치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요. 누가 믿어줄까요? 한국이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다니 다들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중국은요. 바타르 말대로 반격이 오면 어떡하죠? 저는 그냥 연구자인데 국제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저도 처음엔 그냥 논문 자료로만 생각했어요. 연변 가서 인터뷰 몇 개 따고 통계 정리해서 학회지에나 실으려고요.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친구 기억나요? 제가 보여드린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에요. 23살 김현수라는 청년이에요. 사진 속엔 밝게 웃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에 낀 사람이죠. 근데 한국에 가면 적어도 말은 통하잖아요. 꿈도 꿀 수 있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이 친구들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5년 전 UN 싱크탱크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을까요? 하지만 지혜 씨, 이게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우 씨는 5년 동안 위기만 말했잖아요. 이제 기회를 말할 차례 아닐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정부자문회의 참석 요청이었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몽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검토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연변 자료, 몽골 보고서, 그리고 익명으로 받았던 북한 관련 문건들을 밤낮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요. 금요일 저녁, 저는 지혜 씨와 바타르를 다시 불렀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죠.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혜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한국 중심 동북아 재편 시나리오요.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담은 거죠. 연변, 몽골뿐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요. 바타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현장이 필요해요. 직접 가는 겁니다. 연변, 훈춘, 선양, 울란바토르까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계속 우리가 약하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저는 연변과 동북 삼성 현장 조사 맡을게요. 이미 연락망도 있고요. 바타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몽골 쪽 데이터와 인맥을 동원하죠. 광산, 투자, 청년 세대 동향까지 전부 정리할게요. 그럼 저는 전체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북한 쪽 정보를 더 파보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는 순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우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누구시죠? 전화로 말하긴 어렵고요. 선생님이 북한 관련 자료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묻어났죠. 어디서 만날까요? 해화동 카페, 내일 오후 4시요. 창가 자리에 제가 먼저 앉아 있을게요.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 씨와 바타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뭔가 간절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해화동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석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무역 관료였죠. 3년 전에 탈북했고요. 그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거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제가 가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절대 밖에 내지 마세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민석은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여기 북중 무역 내부 자료가 들어있어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요. 공식 통계엔 안 나오는 실제 숫자들이죠. 그가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어요. 절반 이하로요. 식량도 원유도 공산품도 전부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선 골칫거리죠. 돈만 들고 말은 안 듣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쓴웃음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내부에선 난리예요. 살기를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작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요? 민석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동당 산하경제연구소에서 남조선 경제발전 모델 연구 문건을 돌리고 있어요. 비공식이지만 고위층까지 올라간 거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이 한국 경제를 연구한다고요? 표면적으론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명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론 배우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요?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북도 변해야 해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그걸 위에서도 알아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탈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화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예요. 근데 남해 와보니까요, 여기도 위기만 말하더라고요. 정작 기회는 안 보면서요. 그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줘야 해요. 북도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돼요. 민석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여기 온 거예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안전하게 지내시겠다고요. 민석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노력은 해보죠. 카페를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이제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변, 몽골, 그리고 북한까지. 모든 조각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2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연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요. 긴장돼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청나게요. 책상에서 자료 보는 거랑 직접 가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비행기는 2시간 만에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서울 식당, 부산 카페, 인천 마트. 정말 자료에서 본 그대로였죠. 와, 진짜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혜 씨가 이끄는 대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상인들이 한국말로 호객하고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지혜 씨가 건물 하나를 가리켰어요. SK와 이 한국어 학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죠. 저희는 그중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22살 여학생이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한국 드라마 보고 자랐어요. 서울이 꿈이에요. 여기선 조선족이라고 무시당하지만 한국 가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또 다른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촌 형이 작년에 서울 공장 취직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번대요. 여기선 상상도 못할 돈이죠. 지혜 씨가 제 팔을 툭 쳤어요. 맞죠? 이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삶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훈춘으로 갔습니다. 국경 도시였죠. 거기서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했어요. 전자부품 공장이었는데 직원 800명 중 700명이 조선족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이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40%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도시 경제가 무너져요. 선양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때 중공업의 심장이었던 도시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었죠. 지역 공무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우릴 신경 안 써요. 예산도 깎이고 투자도 안 들어와요. 살아남으려면 한국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바타르가 몽골 청년들을 소개해줬어요. 대학생 5명이 모였는데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BTS 팬이에요. 한 여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중국 회사는 우릴 막 대하지만 한국 회사는 공정하다고 들었어요. 바타르가 광산 현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구리 광산이었죠. 한국 기업 로고가 선명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광산이 한국 손에 들어갈 거예요.
현장을 돌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현장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인터뷰 녹취록, 통계 자료들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죠. 제목은 한국 중심 동북아 중앙아시아 재편 시나리오 2060년을 향한 윤리적 연방 구상이었습니다. 지혜 씨와 바타르,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석까지 불러 최종 검토를 했어요. 이거 정말 발표할 거예요? 바타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본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연변과 동북 삼성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국권에 편입되고 있고, 몽골은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는 중이며, 북한조차 생존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였죠.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연합, 문화공동체, 그리고 느슨한 형태의 연방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제안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반발할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먼저 한국 정부 고위 자문관 몇 명에게 비공개로 브리핑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한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이선우 선생님, 이거 공식 문건에 올리긴 어려워요. 너무 과격하거든요. 하지만 참고용으로 보관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어요. 또 다른 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죠. 중국 반발이 무서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현장에선 이런 흐름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저는 싱가포르 국제안보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시나리오를 발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300명쯤 되는 청중이 저를 바라봤어요. 각국 외교관, 학자, 언론인들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주변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결국엔 정치적으로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현장 사진을 띄우고 인터뷰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40분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서양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시작됐어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이건 신제국주의 담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을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 남자는 리우웨이였습니다. 중국계 국제정치학 교수였죠. 베이징과 서방학계 양쪽에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선우 선생은 한국의 팽창주의를 학문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상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그건 경제적 착취를 미화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쓰면서 무슨 윤리적 연방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나리오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현장이요? 몇 명 인터뷰했다고 전체를 대표한다는 겁니까? 이건 선동이에요. 리우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회자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한 유럽 외교관만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표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중국 학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미 리우웨이의 반박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중심주의의 위험성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담론 분석이었습니다. 논문은 제 시나리오를 조목조목 공격했어요. 데이터가 편향됐다, 역사를 무시했다,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용역을 받기로 했던 정부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계약까지 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에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책 출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너무 크거든요. 지혜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우 씨, 연변 쪽 연락망이 끊겼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왜요?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누군가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바타르에게서도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몽골 정부 쪽에서 제 접근을 차단했어요. 더 이상 내부 자료를 못 받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가 불통이 됐어요. 문자도 안 갔고요. 만나기로 했던 카페에 가봤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익명의 이메일이 왔어요. 민석이 위험합니다. 신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연구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우웨이였어요. 이선우 선생,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 길은 선생에게 이롭지 않아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처럼 들렸지만 섬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책상 위엔 지난 석 달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변 청년들의 얼굴, 몽골 광산 사진, 민석이 건넨 USB까지요.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석의 연락처가 여전히 저장돼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더 위험해질까 봐요.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혜 씨의 연락망도 끊겼고 바타르도 압박받고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저 무심한 불빛들로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 씨와 바타르가 사무실에 왔어요.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선우 씨,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바타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몽골 쪽 상사가 저한테 경고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라고요. 안 그러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대요. 그럼 그만두세요.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타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4월이었지만 여전히 쌀쌀했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그저 흘러갈 뿐이었어요. 제 고민 따윈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요. 휴대폰을 꺼내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중심 동북아 중앙아시아 재편 시나리오. 몇 주 전만 해도 이 제목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뭐라고? 파일을 지울까 고민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민석이었어요. 민석 씨,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아요. 숨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민석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전 왜 목숨 걸고 여기 있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겁나요. 하지만 선생님이 멈추면 우리가 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변 청년들, 몽골 학생들, 그리고 북에 남은 사람들까지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필요해요.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남았어요.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삭제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서울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죠. 책상 위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변에서 만난 23살 김현수의 사진,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의 웃는 얼굴, 민석이 건넨 USB. 이 모든 게 제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리우웨이의 비판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읽어봤죠. 이선우는 망상가다. 한국이 뭔데 동북아 중심이 된다는 거냐. 중국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5년 전 UN 싱크탱크 시절 사진이었죠. 그때의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중얼거렸습니다. 안전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떴어요.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었어요. 지우면 끝이야. 다 잊어버리면 돼. 손가락이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필요해요. 연변 청년이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요. 몽골 학생의 반짝이던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한국 회사는 공정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자동차 불빛들이 흘러갔죠.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호기심? 야망?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5년 동안 위기만 말해왔다는 걸요. 한국은 약해, 우리는 끝났어, 미래가 없어. 그런 말들로 보고서를 채웠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달랐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희망을 걸고 있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내가 겁쟁이였구나.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석 달 동안 용기 내서 현장을 돌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도망치려 했던 제 자신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죠. 한국은 영토를 넓히려는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썼을 때의 확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침략 없는 강대국의 모델이다. 윤리적 연방의 시작이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 씨와 바타르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하자고요. 두 사람이 사무실에 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선우 씨, 밤새 안 주무셨어요? 지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잤어요. 잘 잤죠.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요. 저는 새로 수정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너무 정치적으로 포장했어요. 그래서 공격받은 거죠. 바타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려던 건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선택이죠. 연변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거요. 저는 수정본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윤리적 강대국 모델 침략 없는 연방의 가능성이라고요. 핵심을 바꾼 겁니다. 한국이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지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아니라 공생 모델이라는 거죠? 정확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침략당했죠. 그런 나라가 이제 주변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강압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바타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리우웨이 같은 사람들은 우릴 제국주의라고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죠?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윤리적 강대국이에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약탈이 아니라 상생에 쓰는 나라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바타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하죠. 이번엔 제대로요. 지혜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연변 쪽 다시 접촉해 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선우 선생님, 저 괜찮아요. 숨을 곳을 찾았어요. 민석 씨, 걱정했어요. 들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북한 내부경제연구소 문건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미 위험해요. 그럼 제대로 된 일을 해야죠. 민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맙시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완전히 재구성했어요. 데이터는 그대로지만 관점을 바꿨죠. 지배가 아니라 협력 확장이 아니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제네바 국제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온 거였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네바 회의장엔 4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우웨이도 와 있었어요. 그가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강대국 모델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침략 없는 강대국 윤리적 연방의 가능성입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어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이 하나씩 표시됐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웃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침략당한 역사가 있죠. 그런 나라가 이제 주변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하지만 칼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로요. 연변 청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몽골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려줬어요.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들의 말로 설명했죠. 이건 강압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민석이 보내준 북한 자료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심지어 가장 폐쇄적인 곳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우웨이는 팔짱을 낀 채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리우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이선우 선생은 여전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미화해서 지배구조를 감추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연변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몽골이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건 왜입니까? 리우웨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합니다.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곳을 찾아가죠. 한국은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지배입니까? 아니면 매력입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독일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한국어 학원이 생기고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정치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국 외교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식적으론 말 못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지혜 씨와 바타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해냈어요. 저는 창밖 제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석 달 뒤, 저는 다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한강 너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책상 위엔 여러 나라에서 온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 산하 연구소, 일본 싱크탱크, 유럽 대학들이었죠. 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진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출산율 최저 경신, 청년 해외 이주 증가. 여전히 똑같은 헤드라인이었죠.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가능성도 보였거든요. 지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우 씨, 연변 쪽에서 새로운 데이터 보내왔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작년보다 30% 늘었대요. 바타르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몽골 청년 300명이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에 왔어요. 작년엔 100명이었는데요. 민석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암호화된 이메일이 왔어요. 여전히 숨어 지내지만 북한 내부 변화를 계속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목은 윤리적 강대국의 조건 2030년 중간 점검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간 내린 거였죠.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UN 싱크탱크 사진이요. 그때의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지금은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다만 방법을 알게 됐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한강 너머 어딘가엔 연변에서 온 청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몽골에선 학생이 서울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북한 어딘가에선 누군가 조용히 변화를 꿈꾸고 있겠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때로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로. 한 사람의 결정이 모여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젠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위기의 나라가 아니다. 가능성의 중심이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할 차례다. 문장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혜 박사였어요. 선우 씨, 아직도 안 주무세요? 네, 뭔가 보이는 게 있어서요. 뭐가요? 미래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보여요. 전화 너머로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봐요. 천천히, 꾸준히요. 그래야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